그날 밤 11시 40분, 저는 제 남편이 40해 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40해를 살았던 그 집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62, 이름은 순자입니다. 22살 가을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어요. 40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조차도 거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5마리, 다시마 한 조각, 된장 2숟갈, 40해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비율 그대로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화면을 향해 내뱉듯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40해를 한 지붕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의 가슴을 가르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떤 말은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한순간에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문장은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명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1963년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밑으로 동생 둘.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맨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여자는 손이 야무져야 한다고. 그래야 어디 가서 굶지 않는다고요. 21살 되던 해봄, 옆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하는 집인데 큰아들 혼처를 찾고 있다는 거였지요. 키도 크고 사람이 점잖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곧 내 인생이 되는 시대였지요. 처음 만난 날, 그이는 다방에서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차만 마셨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사람이 진중해 보인다. 너 시집 가면 고생은 안 할 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40해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시댁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 볼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너머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우셨어요. 그게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 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는 첫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 첫날부터 저는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 시동생 둘에 시누이 하나, 작은 한옥에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왔어요. 처음 1년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시간이 합쳐도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집에 들어오면 밥만 먹고 잠들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 시대에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첫째 아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딸 미경이가 태어났지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 그 작은 입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제야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결국에는 누우셨지요. 그때부터 12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만 12년. 그 사이에 시아버지도 풍을 맞으셨고, 두 분을 동시에 모셔야 했던 시절이 길었어요. 남편은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시누이도 시집가서 발길이 뜸했어요. 결국 그 두 분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던 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 사이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순자야, 너만은 안다. 그게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수고했다. 그게 다였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마음 깊이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진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에 취직했고, 미경이는 간호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게 됐지요.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40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진호는 33세 결혼했어요. 며느리 혜린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인사를 처음 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였지요.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야 진호 같은 무뚝뚝한 사람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한 구석에는 늘 어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게요. 명절에는 양가 똑같이 다닐 거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보챔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가정 일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만 홀짝거렸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한마디 했어요. 시대가 그런 걸 어쩌라고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미경이는 31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종원이는 인사성도 바르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경이가 시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지요. 혼수도 제가 다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네 멋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저는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인데 부모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진호한테나 좀 더 신경 써.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인가? 40해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묻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녁상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나 공장 정리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요. 그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장을 정리하면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자고 생각했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40해를 일만 한 사람과 40해를 살림만 한 저. 우리에게도 늦었지만 황혼의 시간이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던 2달 동안 저는 매일 저녁 그이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그게 4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이는 공장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늦었지만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지요. 공장을 완전히 닫던 마지막 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새 외투 한 벌을 사다 놓았어요. 짙은 남색 외투였지요. 그이는 그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임자, 고마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해 동안 그이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이가 공장을 닫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2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그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짜증을 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부족하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4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잔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적응 중이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어느 날부터 저는 그이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어떤 말이 날아올까? 저는 그이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짠 것을 못 먹는 사람,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 생선은 갈치만 먹는 사람, 고기는 돼지고기만 먹는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공장을 닫고 나서부터 매 끼니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구해온 좋은 갈치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그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그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이게 갈치조림이야. 식당에서 만든 것보다도 못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해 동안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날 그 갈치조림을 그릇째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 그릇을 들여다봤지요.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서 갈치를 골라온 거였어요. 1시간 동안 손질하고 물을 깔고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조리고 40해 동안 그이의 입맛을 떠올리며 만들어 온 그 갈치조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그 40해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조림을 다 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쓰레기통에 부어 넣었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손에 힘이 빠졌어요. 매일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또 무슨 말이 들려올까? 저는 양념을 넣다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반찬을 만들다가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마저 만들었지요. 그 부엌이 저에게는 40해 동안의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공장이 닫힌 뒤로는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셋째 주에 막내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잘랐어요. 가기 싫어. 너 혼자 다녀와. 저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그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며칠씩 처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식만 보고 바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왜 항상 친정 일만 챙기느냐.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못했어요. 친정 동생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40해를 시집 식구들 챙기며 살았는데 친정 조카 결혼식 한 번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다니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분,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잠시 후,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40해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부터 미역을 사다 놓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주에게 줄 베네옷을 그려보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줄 산모 보양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한약방에 들러서 산모에게 좋은 약재도 알아봤지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작은 손가방도 하나 샀고 손주가 태어나면 입힐 베네옷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40해 만에 저는 그렇게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2달 앞두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혜린아, 정말 고생 많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친정에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하시겠다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요. 저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친정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해 전에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저는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시댁에서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40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 한쪽에 사다 놓았던 미역 묶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미역이 어쩐지 제 40해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역, 누구도 끓여달라고 하지 않는 미역, 그저 묶여있는 미역. 저는 그 미역을 다시 종이에 싸서 부엌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았어요. 그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요.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그 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깐깐해서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친정에서 하기로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친정 어머니가 자기 사돈에게 전했다는 거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안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서 40해 동안 닦아온 그 부엌의 타일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깐깐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 없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랐어요. 명절에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지요. 김장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나 곰곰이 헤아려 봤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가 깐깐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깐깐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40해를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못 느꼈는지 아니면 못 느낀 척 하는 건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동네 노인정에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정희 언니, 영순이, 그리고 말숙이. 우리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같이 시장에도 갔지요.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있구나. 정희 언니는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46해를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섰지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요. 그런데 정희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언니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못 떠난다. 그런데 어쩐지 정희 언니가 부러웠어요. 그 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가끔 놀러 가보면 그 집은 정말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언니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46해 만에 처음으로요. 정희 언니의 작은 아파트에는 화분이 많았어요. 베란다에 10여 개, 거실에도 대여섯 개. 언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순자야, 사람도 화분 같아. 알맞은 햇볕과 물이 있어야 살아. 너무 강한 햇볕도, 너무 어두운 그늘도 사람을 시들게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햇볕 아래 살고 있는 건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정희 언니가 저에게 자기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46해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대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몸살이 나서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그이는 한 번도 약을 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한 잔도 끓여주지 않았다고요. 그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그날 밤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결심했대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영순이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영순이는 이혼한 정희 언니를 붙들고 늘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옆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정희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영순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영순이는 또 저에게도 종종 말했어요. 순자야, 너는 그래도 영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처럼 혼자 되면 정말 외로워.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봐줄 사람도 없고,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빈자리가 외로운 거고, 저는 차 있는 자리가 답답한 거였거든요. 말숙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말숙이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요. 그 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다녔어요. 말숙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부부는 40해 동안 같이 산책 한 번, 같이 등산 한 번을 못 갔거든요. 늘 그이는 공장에 있었고 저는 집에 있었지요. 함께 무언가를 한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는 마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도 없고 모은 돈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말숙이가 저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영석 씨하고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뭐 똑같지. 말숙이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지요. 순자야, 너 얼굴이 너무 어둡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40해 전 시집 오던 날 거울 속에 비치던 그 22살의 새색시는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순자야, 너 괜찮니? 그런데 거울 속에 저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한 줄기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해 동안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이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 좀 쉬자.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에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였지요. 40해 동안 거의 쓰지 않아서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천천히 입술에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층 환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어쩌면 이게 원래의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해 동안 색을 잃고 살았던 한 사람이 그날 밤 작은 색 하나를 되찾은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립스틱을 다시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다음에 다시 꺼낼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 무렵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저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야 처음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 가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손주를 잠깐 안아봤지요.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서 40해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오래 안고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어머님, 아기 자야 해서요. 저는 손주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이 손주를 자주 못 만나겠구나. 며느리는 저를 자기 아이의 할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작은 얼굴, 그 작은 손. 그런데 저는 그 손주의 할머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40해 동안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정작 친손주의 할머니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자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해봐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너는 왜 자꾸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베이는 것 같았어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지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작은 일기장을 하나 사두었어요. 40해 만에 처음 가져보는 일기장이었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어요. 어떨 때는 한 줄, 어떨 때는 한 페이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적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그이가 화를 냈다. 오늘도 그이가 잔소리를 했다. 오늘도 나는 침묵했다. 매일이 그랬어요. 매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두 줄을 적어 놓고 한참을 펜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지요.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호칭들은 떠오르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무서워졌어요. 40해를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쓰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40해 동안 제가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계절, 그 어느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고, 그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만 봤고, 그이가 골라준 옷만 입었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부엌 한쪽에 앉아서 종이에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써놓고 한 줄도 못 적었어요. 한참을 펜을 들고 있다가 가까스로 한 줄을 썼지요. 봄바람이 부는 날 창문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제가 떠올린 유일한 것이었어요. 40해 동안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그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다니.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그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40해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를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식탁으로 왔어요.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황혼에 이혼한 부부의 사연이었지요. 남편은 그 화면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40해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서기까지의 그 몇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도요. 그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 같은 게, 너 같은 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너 같은 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이 너 같은 게. 시어머니 12년 병수발을 하고 시아버지 마지막을 곁에서 지킨 며느리가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두 아이를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한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처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려놓은 식탁은 그대로 둔 채 부엌 한쪽에 앉았지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 40해의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22살 가을,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밤. 첫째를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던 그 밤. 시아버지를 보내던 그 새벽. 미경이를 시집 보내고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보며 울던 그 오후. 그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 같은 게. 그게 40해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지요. 그리고 거기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40해를 산 집에서 제가 가지고 나갈 것은 그게 전부였지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이의 등을 한번 바라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가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디가?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가요. 그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미친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지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40해를 같이 산 집의 현관문을 저는 그렇게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가셨고 아버지도 10년 전에 가셨어요. 친정 오빠와 동생들은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 길까지 걸어 나와서 한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 언니가 떠올랐어요. 황혼이혼을 한 그 언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 언니.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다가 정희 언니가 받았지요. 여보세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지요. 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정희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어디야? 내가 갈게. 정희 언니는 정말로 그 시간에 택시를 잡고 와주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골목 모퉁이에 도착해서 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저는 그 품에 안겨서 40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위로에 그만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누군가 저를 그저 안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 언니의 집에서 잤어요. 정희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방에 누워서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지요. 40해를 참아온 눈물이 그날 밤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어제 저녁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한 그 한마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희 언니는 한참을 듣다가 그릇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 잘 나왔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요. 정희 언니는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그 집에 살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40해 동안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제 밤의 눈물과는 달랐지요. 어제는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그날 아침은 다른 무엇인가의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오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에 못 살겠어. 네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진호야,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 그저 마지막 한마디가 그 결정을 굳혀준 것 뿐이야. 진호는 그날 저녁에 정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진호는 며칠 동안 며느리와 상의를 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떠난 게 너무 갑작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도 점점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날 밤에 진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어머님께 너무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요. 진호는 며칠 뒤에 저에게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공간이 필요했어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지요.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어머니 사진을 올려두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작은 부엌에서 저 혼자 먹을 밥을 차렸어요. 누구의 입맛에도 맞출 필요가 없는 밥.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밥.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그 작은 방의 정막이 너무 어색했어요. 40해 동안 늘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잔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막이 사흘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정막이 평화로 바뀌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걸 저는 예순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40해를 함께 사신 분인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 40해 동안 엄마는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순자로 살고 싶어. 미경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안고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미경아. 너희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됐어. 남편에게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말로는 그이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부쩍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지요. 어디가 아프시대? 진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병이래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못 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어머니, 알아요. 아무도 어머니에게 가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지요. 어쩌면 40해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정희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언니가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언니, 후회는 없어요. 다만 슬프긴 해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남은 게 너 같은 게라는 그 한마디뿐이라는 게 정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슬픈 거지. 함께 산 시간이 길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는 게 슬픈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언니, 그래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한마디를 듣고도 그냥 참았다면 저는 평생 너 같은 개로 살았을 거예요. 너 같은 개로 늙어가고 너 같은 개로 마지막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쯤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잊히지 않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요. 댓글로 그 사연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진호야, 엄마 한 번 갈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2달 사이에 그렇게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살이 쪽 빠지고 눈은 맹하니 40해를 함께 산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자, 미안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이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날 그 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여보, 그 한마디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지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 한마디로 터진 거예요. 그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군요.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임자, 나도 사실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40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자네한테 풀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그이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40해 동안 일만 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0해를 함께 산 그 손, 거칠고 주름진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도 부디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세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이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있었지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게 그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정희 언니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가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노래교실에도 다녔지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차츰 익숙해졌어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지요. 손주는 가끔 만났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0해를 며느리로 아내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작은 행복이 이제야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가끔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위 종원이도 자주 들렀고요. 두 사람은 저를 보면서 늘 말했지요.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가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어요. 이런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 진호야, 알았다. 내일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느리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일을 보내드렸지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슬픔은 아내로서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알았던 사람으로서의 슬픔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진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한번 보고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진호야, 엄마는 후회 없다. 그날 가서 그이의 손을 한번 잡아줬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여러분, 40해를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지금 63이에요.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노래 교실에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요. 손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경이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어머니 수고했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그 말. 저는 이제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순자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도 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떠나라고도 머물러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 같은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너 같은 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40해를 살리는 한마디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